네, 국민의힘의 영한 훈남, 송영훈이 진행하는 송영훈의 정치톡톡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자, 민주당과 진보당의 소위 비례연합정당입니다.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좌파 연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 우리 뭐 강성희 의원이 지난번에 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강성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뭐 과거에 이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전과도 많이 있고 전과가 다섯 개인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 그 발언들이 진보당의 노선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강성희 의원은 지난번에 전주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로부터 TV토론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미사일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았는데 강성희 의원의 답변이 매우 충격적이죠. 지금 남과 북이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런 요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진보당이나 어떤 강성희 의원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노선들 중에서 아주 마일드한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보당이 통합진보당과 정말 정치적으로 결별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죠. 그 과거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뭐 김재현 전 의원, 그다음에 이상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여전히 진보당에 지금 가담을 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당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정치적 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진보당과 소위 야권 연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에도 상위 순번에서 세 자리를 진보당에 양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박홍근 비례정당 추진단장과 진보당, 기타 등등이 합의도 했죠. 그 공개적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 한 석만 있어도 걱정스러운 진보당이 최소 3석 이상, 그리고 또 울산 북구도 지금 지역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진보당의 울산 북구 소위 야권 단일 후보를 내주고 그 지역에 이상원 의원은 공천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상원 의원은 지금 또 울산 북구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개 주고 울산 북구처럼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2년에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통진당이 무려 13석을 얻었어요. 물론 나중에 정의당으로 분당돼서 나가면서 6석이 남았습니다만은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그중에 일정 멤버들이 정당을 재건해서 지금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원내 정당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의석수가 3배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일단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민주당에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2012년 총선 결과를 유심히 뜯어보면은요. 당시에 민주당이 소위 야권 연대를 한다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들을 통진당에 양보를 하거나 또는 경선을 통해서 통진당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군데는 격전지였는데 통진당 후보의 능력이 모자라서 의석을 못 가져갔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울 은평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시민 전 의원의 국민참여당 출신인 그 천호선 후보가 은평을에서 상당히 접전을 벌였지만 낙선을 했죠. 그걸 비롯해서 6군데는 야권 단일 후보가 민주당이 아니라 통진당 출신이기 때문에 의석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야권 연대에 힘입어서 통진당이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을 3석을 탈환해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뭐 광주 서구을, 그 다음에 전남 순천 곡성, 그 다음에 전북 남원 순창 해서 또 3곳을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구 7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 6석 해서 13석을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수층이 더욱더 결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의 의석을 3석을 할애해준다고 하면은 그 상위 순번이 당선되는 길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역구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나선다면은 이것을 충분히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그 비례위성정당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안보와 또 국익에 위험한 후보들을 공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좀 알려서 이런 정당이 대거 득표를 해서 상위 순번 이외에도 또 진보당 출신 후보가 더 있다면은 그런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주의 마지막 주제는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소위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그 속내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대표 측 이야기는 화성을이 동탄 신도시가 있고 경기도에서도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 출마해서 젊은 층의 선택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화성을이 이제 어떤 지역구냐면요. 원래 이제 개혁신당에 간 그 민주당 출신 이원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화성을과 화성정으로 분구가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화성을 지역구 중에서 이제 그 동탄 1동, 동탄 2동, 동탄 5동 여기는 화성을이 되고 나머지 동탄 4, 6, 7, 8, 9동은 화성정이 되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을의 기존 유권자 중에 한 60%는 화성정으로 가고 나머지 40%는 화성을로 가고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계산은 일단 독자적으로는 당선될 만한 지역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원우 의원의 지지세가 남아있는 화성을의 일부 선거구 화성을의 이원우 의원의 지지세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아서 선거를 좀 쉽게 치러보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결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하나는 그동안에 대구 경북에 나간다고 하더니 왜 대구 경북에는 안 나가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왔는가 이겁니다. 자,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실시를 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서요. 개혁신당의 대구 경북 정당 지지율이 제로가 나왔습니다. 제로. 여러분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조사 결과표를 보면요. 개혁신당의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칸이 비어 있어요. 0%라고 안 되고 비어 있습니다. 이게 왜 비어 있냐면요. 한국갤럽은 그 매주 일관된 방식으로 조사를 하잖아요. 집계를 표기하는 방식도 매우 일관됩니다. 한국갤럽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0.4% 이하가 나오면은 반올림에서 0%가 되기 때문에 그걸 0%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에 한 명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없을 때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칸을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갤럽이 트위터에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0.4%도 아니고 아예 제로가 나왔어요. 물론 뭐 찾아보면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는 한 명도 대구 경북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를 하면은 선거 비용 보전받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출마설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화성을 출마는 대단히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는 노원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도 노원에 있는 그 숯불갈비집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원병을 버리고 화성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그 지구를 떠나라고 하니까 화성으로 갔냐 뭐 이런 댓글도 인터넷에 달고 하시던데 어쨌든 노원병을 버리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어요. 노원이 가불병에서 가불로 합구가 돼서 선거구가 하나 줄어든다고 하지만 상계동이 지도에서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노원병이 노원을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준석 대표가 있던 지역구는 그대로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내가 왜 이 지역에 나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에서는요, 그 과거 노원병 지역에 이준석 대표를 꺾을 만한 어떤 유의미한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어떤 선거공학적인 계산으로 노원병에서 화성을로 지역구로 옮겼다.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요. 평균 연령이 화성을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젊은 층이 개혁신당을 대거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 개인의 계산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원우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분들은 이원우 의원을 지지했던 거지 이준석 대표를 과연 좋아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대표와 일시적으로 결합을 했다가 헤어지는 과정들을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우 의원의 지지층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화성을에 출마를 했는데 과연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노원 지역에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에게 성원을 보내고 이준석 대표에게 투표를 해줬던 잠시나마 애정을 보여줬었던 그 노원의 당원들과 지지층에게 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톡톡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주에도 토요일 오후 6시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금요일까지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하신 점,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하는 점 등등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읽어보고 그중에서 주제를 4개를 뽑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